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행사가 C파이에서 D파이까지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사항은요, 파이낸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준비하는 사항과 후반부에 이제 C파이, D파이 부분의 블록체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제 세션 다음에서 디파이 쪽에 여러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달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제목은요, 스마트 기술 개발 중심의 금융 기업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받았고요. 그 내용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뭐 디파이든 뭐든 간에 결국 금융 디지털이 트랜스포메이션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트랜스포메이션 되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대면 사회에 진입이 되면서 코로나로 완전한 비대면 사회가 진입되면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이 인프라 기술인데 이런 인프라 기술이 확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always on 모바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순간에 항상 터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원하는 순간에 터치되는 게 모바일 환경에서 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 자체가 모바일 환경에서 터치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고 또 업종의 경계가 소멸되는 이러한 융합의 시대에 우리가 맞닿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환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기존의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충돌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바일 세대와 또는 디지털 세대와 기존 세대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C파이도 이런 인더스트리와 D파이 인더스트리가 충돌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동인을 누가 더 이끌고 있냐고 하면은 새로운 세대가 진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어서 이게 바뀌기도 하지만 금융산업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산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발전한 산업이고요. 이 산업 발전이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고객이 들어오면서 다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얘기하는 디지털 세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서는 모바일 환경,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든 내용들이 전자화폐도 온라인에서 플랫폼에서 움직이는 거고 재택도 플랫폼, 금융도 플랫폼, 쇼핑도 플랫폼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도 플랫폼, 모든 것은 하나의 플랫폼에서 커넥션돼서 움직이게 돼 있다. 이런 환경이 24시간 움직이는 거고 여기서 새로운 룰이, 새로운 규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움직이는 네 가지 동인이 있습니다. 네 가지 동인이 현 시점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고 이 모든 내용들 플랫폼화가 되려면은 모든 내용들이 표준화가 돼야 됩니다. 플랫폼에서 보시면은 인터넷 오브 피플, 그러니까 사람이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두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미 인터넷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 돼 있죠. 근데 더 나아가 인터넷이 된다면 여러분 몸에 유심히 장착되는 이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인터넷이 되는 거고 컨텐츠가 인터넷이 되는 거고 컨텐츠가 인터넷 되는 게 클라우드고 사람이 인터넷 되는 게 소셜 미디어에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3월 인터넷 오브 띵이 있고요. 인터넷 오브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자동차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인터넷 오브 로케이션이 되는 거고 이 밑에는 이제 어떤 사례, 그러니까 어디서 소스가 되는 거, 틱톡이 되는 거고, 카톡이 되는 거고,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또는 트윗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 오브 피플, 인터넷 오브 컨텐츠가 이 피플과 컨텐츠에 현재 믹스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인터넷 오브 띵은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표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그폭스가 있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여러분이 쓰는 안드로이드 폰을 얘기하는 거고, iOS는 이제 스마트폰, 그 애플 폰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이 사물 인터넷과 이제 믹스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의 어떤 데이터들이 모든 걸 해결하는 하나의 동인이 되고 비즈니스를 새롭게 창출하는 새로운 동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의 트리거를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가장 확실하게 컨트롤하는 세대가 현재 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Z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에서 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5%에서 6% 정도 차지하는 인구가 지금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환경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분들은 기존 어떤 파이낸스 시스템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전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디지털 네이티브고요. 모바일 세대입니다. 그 전 세대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인터넷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Z세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현실주의 또는 윤리를 지향하면서 되게 개인적이고요. 공정성과 공유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를 리딩하게 되는 거죠. 공유 경제의 트리거를 Z세대가 리딩하게 하고 있고 IT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요. 플랫폼을 선호하고 모든 걸 플랫폼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소비에 대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Z세대의 부모가 누구냐 하면 Z세대의 부모가 X세대예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후 세대 지금 많이 이제 은퇴 그룹에 들어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고 그 후에 태어난 X세대가 Z세대의 부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많은 그 동인의 트리거를 Z세대가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환경에서 금융 환경이 정말 새롭게 재편되더라.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 베이스로 움직이는데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어떤 뭐 리테일 또는 페이먼트 또는 웰스 매니지먼트 자산관리 또는 인슈런스 보험 모든 내용들이 하나로 컨트롤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되는 30가지의 어떤 이머징임은 이제 앞으로 지금 성장하는 이런 그 기술들 또는 비즈니스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분야로서 이제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내용을 또 잠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산업 지형을 변화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기술이 등장하는 거죠. 빅데이터가 등장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고 디지털 화폐가 나오는 거고요. 모바일 결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정보 보안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보안은 항상 요구되는데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전 국민에게 한 90% 정도의 국민에게 지급됐는데 어떻게 지급됩니까? 화폐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로페이나 다른 크레딧머니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환경에서 압축적으로 디지털 환경으로 푸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 이렇게 이런 페이먼트를 쓰지 않았을 사람들도 전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이제 어떤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은 모바일과 온라인 또 비대면 셀프 개인 맞춤 이런 면에서 이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어떤 그 상위 20%만 타겟팅했다면 이제는 IT 기술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이 나오고 여기서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방카슈랑스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뱅킹, 그러니까 은행, 또 증권, 보험 이게 이제 하나로 묶여지는데 여기서 더 파생 서비스까지 전부 진행될 수 있고 부동산 서비스까지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까지 이제 확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과 전혀 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다시 얘기 드리면은 기술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시장 소비자 요인이 있고 제도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술 요인에서는 가장 많은 게 3월 인터넷이고요. 최근에는 생체 인증을 많이 하게 되죠.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많은 그 국내 시중은행이 있습니다만 시중은행보다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져가는 이유는 지점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더 많은 시가총액을 가져가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카카오뱅크 또는 K뱅크로 전환되면서 거기서 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증권 거래까지 또는 해외 금융까지 다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체 인증까지 넘어가는 거고 이런 면에서는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게 젊은 세대는 비대면을 되게 선호합니다. 비대면을 선호하고
지금 10대와 20대는 또 다릅니다. 지금 20대 같은 경우는 웹툰 해서 네이버에서 웹툰 같은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고 동남아시아까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10대는요 또 웹툰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 또 동영상 웹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니즈를 만들어내는 세대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객이 좋아하는 건 비용 거래가 감소되고 실시간 거래, 맞춤형 뭐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제는 예전과 다른 법 규제가 새로운 시장의 환경에 맞게 또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새롭게 개선되고 우리가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오늘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시미니스한 환경인데 시미니스한 환경에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은행도요 2020년부터는 동전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 거래를 다들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도 많이 준비되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내용은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이제 좀 은행 시장이 되게 큽니다. 근데 은행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돈이 은행에 있는데 이 은행의 돈이 어디로 지금 현재 많이 가고 있습니까? 부동산으로 가고 있고요. 주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이제 이미 도래돼 있고 좀 더 지금 남아 있는 더 어떤 기성세대의 어떤 많은 자산들이 좀 더 빨리 남아 있는 자산들이 넘어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은행의 많은 그 수익은요 예대 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예금과 대출을 하는데 거기서 마진을 먹는 게 이제 예대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파생 부가 서비스가 향후에는 주 수익원이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비대면 상거래의 급증, 그다음에 코로나 환경에 증권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디지털 세대의 진입과 새로운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문해력이 굉장히 높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향상되고 고부가 개인화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세분화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보시면은 모바일 인터넷 액세스에서요. 그다음에 데이터는 스크롤링 되죠. 인터넷 모든 데이터를 다 긁어서 분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석할 수 있고 이걸 생체 인식과 더불어서 이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오면은 딥러닝을 해서 내용이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그 결과가 정리된 내용들이 블록체인으로 거래되는 이런 환경으로 우리가 변하고 있다. 이게 파이낸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이낸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설명드렸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현재 그 금융권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니까 평안 보험과 그다음에 안트 파이낸셜을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금융 플랫폼 발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금융 플랫폼이 나오면서 새로운 회사채도 발행하고 또 인공지능을 굉장히 빨리 수용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산업혁명은요 압축 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로서 60년대, 70년대에 압축 성장을 하면서 90년대, 2000년대 제조 기술을 리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은 이제 압축 성장이 가능한데요.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은요 도약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의 인프라를 우리도 이제 기존의 인프라 레거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후발주자는요 그런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도약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국가가 있다면은 지폐 발행하지 않고 바로 블록체인 화폐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굉장히 가능한데 중국이 금융 플랫폼에서 이런 도약적인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세계 레퍼런스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빅데이터 수집해서 인공지능에서 은행, 보험, 증권 또는 온라인, 온오프 금융제도 서비스까지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요. 중국 플랫폼의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에 이 산업혁명에서 산업 시대에 성장할 때 중공업 또는 뭐 제조업 이런 내용들을 국가 기관 산업으로 분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그 지원을 해서 관주도 성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이 비슷합니다. 국가 주도로 모든 규제들을 다 철폐해주면서
국가 주도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리딩해 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사회 인프라 비즈니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국가에서는 쉽게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레거시 또 보이스를 내는 인더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없는데 중국 정부는 이제 도약 성장을 하면서 상당히 관주도로 리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민간 기업과 뭐 혁신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걸 파이낸싱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압축해서 도약적으로 나오게 돼서 중국 금융 플랫폼이 조금 선진 사례로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엔트 파이낸셜 보면 이게 알리바바 그룹인데요. 엔트 파이낸셜도 모든 내용들을 뭐 페이먼트 또는 뭐 다이닝 서비스, 또 게임 서비스, 온라인 쇼핑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뭐 신용 서비스, 이 모든 뭐 데일리 뭐 하우스홀드 서비스, 뭐 모든 내용들을요. 전부 공유하면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부 쉐어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고 전달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쇼핑을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면은 어떤 쇼핑을 하거나 돈이 없으면은 그 내부에서 그 사람의 어떤 크레딧을 바로 분석해서 바로 대출이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대출을 알아보지 않아도 그 플랫폼 내에서 그 대출을 레코멘드 해주면서 그 대출을 선택해서 내가 뭘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넘어가고 평안보험도 이제 마찬가지죠. 보험을 선택해 해주는데 내용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빅데이터가 수렴되고 바이오 리커그니션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바이오 인식이 되게 이제 그 머신러닝에서 가장 이 성공률이 높은 게 이제 바이오 인식이거든요. 중국 정부의 약 14억 인구를 거의 실시간이면은 보통 한 2, 3초 이내에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예를 든다면 이 사람의 모션이나 목소리나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기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로 컨트롤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블록체인 화폐로 넘어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프라에서 엔트 파이낸셜이 엮어내고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 벤치마킹에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제상에서는 우리나라는 좀 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레거시가 있죠.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그 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고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법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평안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제 평안보험이 뭐 규모도 크고 수익도 좋습니다만 왜 포커스를 더 많이 받고 있느냐 한다면 평안보험은요 단순 보험사였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금융 서비스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험 서비스를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하면서 여러 가지를 확장했는데 결국은 보험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금융 전반적인 서비스를 이끌어낼 수 있구나.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후발주자나 또는 작은 기업이 디지털을 도입하면서 어떤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스테이블한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데 코로나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믹스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데이터 또는 모든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엔트 파이낸셜과 비슷한데 그 내용들이 좀 더 파생 금융 상품과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플러스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유즈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평안보험 사례는요, 보험 영업을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럽니다. 바이오메트릭 해가지고 이제 생체 서비스 인식 또 평안 빅데이터 또 AI 그다음 브레인 그다음에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 내용들이 오리지널 보험 영업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고 또는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서 새로운 걸 리딩하고 또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기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내고요. 헬스케어 생태계로 넘어갑니다. 보험 헬스케어 생태계로 넘어가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건강해야 보험에서는 수익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게 해주고 또 건강 관리가
어떤 병원과 연계되고 또는 뭐 요가 비즈니스랑 연계되고 이렇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금융 서비스가 또 부과되고 또 자동차 생태계, 자동차 환경까지 자동차 보험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험을 든 사람이 자동차 사고를 내지 않아야 수익률이 높아가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까지 또 확장이 되면서 보험으로만 시작했는데 부가적인 그 생태계까지 리딩할 수 있는 부동산 생태계까지 리딩하는데 여기 자회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루팍스도 있고요, 온커넥트도 있고, 굿닥터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헬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거래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P2P 이제 이 P2P 개인 간 금융 거래를 서비스하고 분석해주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런 모든 내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보험회사가 금융 종합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평안보험도 수학 분석을 하면은 강점과 약점이 있고 또 기회가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강점은 뭐냐면 굉장히 브로드한 네트워크를 잘 리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의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굉장히 다양하게 밸런스 있게 하고 있어서 어느 한 곳이 위험하더라도 딴 데서 리커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레비뉴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고 마켓이 인크리징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강점인데 이 기회는 또 뭐냐면은 중국의 은행들도 이렇습니다. 중국 은행들도 이제 주식으로 많이 넘어가고 또 그 부동산으로 많이 넘어가고 물론 이제 약간의 넘어가는 과정에 약간 거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을 서로 누가 선점하느냐 카드 회사도 새롭게 넘어가는데 누가 선점하느냐가 기회가 되겠는데 가장 큰 위험은 중국 정부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시장의 보이스를 수렴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중국 정부는 아직은 이제 예를 들면 하나의 당만 존재하니까 서로 이제 니고시에이션이 없습니다. 그죠? 당에서 결정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나의 성장의 가장 큰 동인이 됐다면 지금은 리스크의 가장 큰 동인도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이런 한국 사회나 이제 다른 사회 구조와 국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현재는 이 이자율은 뭐 항상 플럭추에이션 되니까 뭐 이런 면도 있고 온라인 산업이 어떻게 해킹되거나 다른 위험에 노출되면은 사실 이게 우리 신체 정보가 노출되면요 역선택을 당하게 되거든요. 제 DNA 정보가 노출되면 제가 이제 평균 수명이 나오잖아요. 평균 수명이 나오면 보험회사에서는 제 생명보험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게 되는 거죠. 제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보험 비즈니스가 좋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정보의 역선택이 발생하는데 보험회사에는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그걸 알고 싶을까요? 모르고 싶을까요? 알고 싶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해킹에 상당히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개런티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법적으로 마이 데이터는 전부 암호화 시켜야 되고 뭐 익명화 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런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사례하고 이제 현재 금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의 JP 모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전에 이렇게 했거든요. 금융이 디지털 하려고 하니까 IT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금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냐면은 문화 자체가 다른 거죠. IT로 성장한 사람과 금융으로 성장한 사람이 IT를 금융에 적용하니까 자꾸 왠지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만큼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미국의 선진 금융 회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직원을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직원을 이제 얼마 정도 교육을 시키느냐? 직원을 6개월, 1년을 교육을 시켜요. IT 교육을. 이걸 몇 프로까지 시킵니까? 20%, 30%, 40%, 50%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금융 자체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IT를 교육시키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러면서 굉장히 그 후에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회사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금 이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T를 하는 사람만 뽑는 것보다 IT를 하는 사람도 뽑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IT 교육을 시켜서 접목을 시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금융의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드밴스드 애널리틱, 그러니까 고급 분석을 해서 새로운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본다면은 디스트리뷰션 세일즈죠. 이제 분산이나 또 그 다음에 영업 마케팅이 있고 언더라이팅 앤 프라이싱은 이제 보험할 때 계약 심사를 하거든요. 계약 심사를 하는 측면에서 또는 클레임 관리, 이 클레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그 부분을 나눠놨죠. 나눠놔서 여기서 어떤 건 언더라이팅 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쉬운 것도 있고 중급이 있고 또는 클레임 매니지먼트가 이제 조금 더 사실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더 많은 데이터로 분석을 시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이게 이제 맥킨지에서 향후 보험 산업이 좀 더 디지털로 심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쪽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가 기존의 트레디셔널 어떤 디스트리뷰션 채널에서 전통적인 우리 그 금융 서비스에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나눠 본다면은 이 밸류 제너레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고객 액세스하는 거 또는 디스트리뷰션 하는 거, 프로덕트 프로바이드 하는 거,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 하는 캐리어 하는 거, 그다음에 운영하는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IT 이렇게 나눠서요 구분을 했습니다. 이렇다면은 이런 측면에서는 에코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결국은 어자일한 민첩하게 이 통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결국 통합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힘이 통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면서 힘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는 커스터머 액세스 환경에서 또는 디스트리뷰션에서는 프로덕트 프로바이더에서는 리스크 캐리어에서는 오퍼레이션에서는 1번은 뭐냐? 예를 들면 1번 영역은 오케스트레이션을 잘해야 된다. 고객 액세스 하는 데는 고객의 접점이 전부 들어오는 걸 전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커스텀 액세스하고 에코시스템 플랫폼 만드는 건데 플랫폼을 만들 때는 들어오는 거 전부 에코시스템 오케스트레이션 전체적인 총체적인 관리하고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4번 같은 경우는 1대1 포커싱하는 걸 잘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뭐 2번 같은 경우 또 이네이블러가 된다. 그러니까 밸류 에이디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얼라이언스 환경을 만들어서 환경을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 자료에 이제 아까 현재 금융권의 트랜스포메이션 잠깐 말씀드렸고 동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이 좀 그런 면에서 많은 사례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사례 잠깐 말씀드렸고 단점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점 짧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남은 슬라이드 몇 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은요 사실 인프라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나 다 쓰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자, 인터넷은 여러분 인터넷 다 쓰잖아요. 전화도 인터넷 하시는 거고 유튜브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SNS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고 금융거래도 인터넷으로 하고 넷플릭스도 인터넷으로 봅니다. 모든 건 인터넷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했느냐 하면 맨 처음에 텍스트에서 발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진 전송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금 비디오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블록체인도 맨 처음에 머니였어요. 돈이었죠. 돈이었는데 두 번째 이제 새로운 블록체인으로 컨트랙트를 할 수 있어. 계약도 할 수 있어. 블록체인으로 특허도 등록할 수 있어. 그죠?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해온 이후에 이제 이 회색 분야가 이제 인터넷이 쭉 발달하고 인터넷 기술이 이렇게 이 인프라 기술이 되었다는 걸 설명드렸고 밑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되지 않게 되냐 왜 그렇습니까? 블록체인은 인프라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오늘 같은 디파이 같은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이 디파이도 하나의 인프라 기술로 적용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에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술이고 5년에서 10년 동안 이 기술은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는데 작년과 올해 걸 잠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게 2021년 그러니까 21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있는데 디스트리뷰티드 클라우드예요. 분산형 클라우드. 클라우드도 분산형이고요. 2020년에는 스마트 건강과 사람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분산형 클라우드. 그 다음에 뭡니까? 프랙티컬 블록체인. 이제는 실용적인 블록체인이 이제는 활용화될 거야. 앞으로 지금부터 현재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게 가장 큰 힘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데모크라티제이션에서 이게 민주화가 일어날 거예요. 민주화라는 게 뭐예요? 모두 에브리바디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쓰는 게 아니라 IT 기술, IT 담당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블록체인은 어느 특정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확산되는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망을 보면 올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었죠. 이제 올해도 거의 이제 3, 4분기에서 이제 마지막 분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2021년에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거고 그 다음에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가 발행이 본격화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많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에도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양극화가 뚜렷하고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우리나라 거래소가 이제 인정받고 몇 개 거래소가 이제 나오잖아요. 기관 투자자가 이제 참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디파이 시장의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 그다음에 NFT가 이제 좀 더 시작될 것이고 각국에서 제도화 및 규제화의 초석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CDBC가 디지털 화폐가 가장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요. 한국은행이 CDBC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는 종이 지폐를 쓰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가장 빠른 건데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코로나 환경에서 왜 그러냐면 이러면은 국민들에게 돈 지급하기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율 조정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관리하기 쉬워지고 세원 포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매력적이죠. 근데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고 수용할 수 없는 제너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디파이는 현재 어떻게 되냐면 디파이가 플랫폼으로 발전 중에 있어서 현재는 자산 관리와 보험 또는 파생 상품 이렇게 시장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험 산업이 커지는 것처럼 디파이 자체도 이제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 영역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스타팅 포인트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봤던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그 학자는 이런 말도 했죠. 화폐는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만 맡겨둘 수 없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 한 군데지만 뭐 홍콩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곳이 여러 은행이니까 앞으로 우리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잘 봐야 되지 않나 생각 들고요. 제가 이제 그 디파이까지 다 설명을 안 해도 나머지 세션이 있으니까 진행될 거라고 보고 블록체인은 인프라 기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어디에 활용되느냐? 암호화폐 기술에 활용되고 또 자산 등기하는 자산 등기 기술에 활용이 되고 자산 중심 asset centric 테크놀로지로 활용되고 또 블록체인이 플랫폼 기술로 활용되고 있고요. 플랫폼이 분산 애플리케이션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디파이가 되는 거죠. 이 기술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면서 그래서 현재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뭐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 화폐는 지금 우리 참여하는 사람들만 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준 화폐 기능의 역할을 대체하게 될 수 있고 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한 종류의 화폐가 시장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화폐가 일단은 움직이고 어느 정도 정리되면은 몇 가지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늦게 시작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파이낸스,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다음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일,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례 이렇게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제 발표 맨 앞에 페이지에는요, 제 이메일이 있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있다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